네. 녹, 네,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제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대구 지부장 장상돈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수업 윤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비대면 수업 윤리 또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를 직면한 새로운 세대가 갖추어야 할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강의를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역사도 영원히 2020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년이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뭐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 나뉜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2020년 1월 19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2월에는 국내에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는 그 파급력이 너무 빨랐죠. 그래서 정부는 뭐 깜짝 놀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요. 대학교는 직격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의 개강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학교 수업은 뭐 결국 온라인 개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업만 온라인이 아니라 중간고사도 비대면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 2년 이렇게 비대면 수업 그리고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익숙해진 것 같죠. 학생들도 선생님도 또는 모든 시민들도 다 이런 상황을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상 강의에 학교에서 온몸으로 코로나 사태를 직면했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은 친구도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을 치른 친구도 있습니다. 네. 수능 시험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치르고, 학부모님들도 수능 고사장 밖에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고스란히 코로나와 함께한 친구도 있네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온몸으로 지나와야 했던 현직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다중시설을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강의와 강연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신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에서 교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죠.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 녹화한 강의를 수업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토론이 일상화되었죠.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학교는 정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야 했기 때문에 더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는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학교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만 제외하고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장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들, 벌써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빚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모임들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미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확장시켜 놓은 이 수업의 공간, 그리고 2년 동안 일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계속 활용되어져서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온라인 기기들이 교실을 대체했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교실이 열리겠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고, 또 교실 안에서 개인 간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되겠죠. 특히 학교에서 급식이라든가 함께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염을 염두에 둔 언택트 일상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지 않을까요? 뭐 직장 생활도 재택근무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근을 대체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계속해서 재현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직장은 재택근무를 또 재현하고 재현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비대면 수업이 가장 잘 준비되었던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가장 잘 준비한 학생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인터넷 사용 역시 학생들이 거의 모두 인터넷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인터넷 사용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와이파이도 잘 활용되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고요. 가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변화가 와 있었고, 이런 일들을 뉴노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당연히 EBS 강의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교실이 언택트 공간으로 바뀌었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런 급박한 사태가 발생해도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뉴노멀,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뉴노멀의 시대에 진입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교육부가 코로나가 발생하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70%가 원격 수업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의 70%가 원격 수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다 원격 수업을 감당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표준으로서 비대면 수업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비대면 수업 윤리,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체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태도겠죠. 주체적인 학습 태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이후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대면 수업이 있기 전에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녹화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뭐 일정 기간에 주어진 시간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도적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또 강의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선생님에게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나 녹화된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죠. 과제를 내어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이해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은 과제가 늘어났죠. 대면 수업 때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녹화된 강의로 수업 진행할 때는 과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늘어난 과제를 다시 또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점검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강의를 하거나 지침을 하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제한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문화 과정의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학업 성취도를 분석할 때 어머니의 학습 지원이 중요했는데요. 비대면 수업은 어머니의 학습 지원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내려주는 것 때문에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위한 다중언어로 된 가정통신문 번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언어로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많은 다문화 가정이 속한 언어로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면 학업 성취도를 늘릴 수 있겠죠. 수업에 집중하려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자료들을 또 수업에 먼저 그 자료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수업이 뭐 선생님을 위해서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위해서 수업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업은 학생이 자신의 지적인 수준 또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수업 자료를 숙지하고 수업을 듣는다면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도 그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더 관심 있게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비대면 시험을 치른다면은 시험 치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맞게 할 경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시험 점수 높게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가, 내가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를 깨닫기 위해서 시험에 주체적으로 임해야 할 텐데요. 비대면 시험에는 아무래도 치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이걸 가져올 위험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뭐 치팅이라는 게 결국은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수준, 내 실력, 내가 부족한 부분, 그걸 감추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자발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 발전에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선생님은 또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관찰하는 수업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비대면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친구들도 비대면 수업에는 적극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영상 수업에서는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학습자와 선생님이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면 수업보다 더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손을 들고 선생님이 눈을 맞추시고 그리고 질문하라고 허락을 해야 질문을 하던 형식이 아니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채팅창을 열고 좋아요를 눌러주든지 아니면 의문이 있는 이야기를 올리면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업 도중에 무작위로 학생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은 당연히 대답을 해야 하고 이런 일상이 계속되어지면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소극적이던 학생이 오히려 비대면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보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채팅에 아주 익숙하죠. 워낙 채팅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 이미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또는 SNS에서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댓글 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대면 수업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수업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하는데요. 비대면 수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게 되면 바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눈을 팔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적극적인 태도를 학생이 보인다고 해도 화면에서 비언어적인 표현들, 그런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작은 표정들을 다 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대면 수업에서는 선생님의 시선만 피하면 되죠. 그런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의무적인 댓글 달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댓글을 달다가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져서 자기 표현이 아주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몇 번의 경험,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들이 익숙해지고 서로에게 잘 맞는 방식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심각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사이버 또는 비대면이라고 하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법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문자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뭐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수업 중에도 나는 외로워. 난 정말 소외된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또 당연히 지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화면에서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아바타에 익숙하고요. 이제 메타버스로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 이미 익숙해져 있죠. 게임이나 많은 플랫폼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부감 없이 화면 속에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나만 소외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체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외로움이 사이버 공간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뭐 실제로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대면 수업 중에 그냥 눈을 감아버리거나 졸아버리거나 또는 그냥 엎드려서 그냥 자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자주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수업 또는 듣기 싫은 또는 지루하게 만드는 수업에는 줌 카메라 앞에다가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막아두고 마치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척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수업 중에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있어 준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비대면 수업은 혼자 기기를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업 중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채팅창에 쓸 수 있다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활발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수업 중에 이상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겠죠. 그리고 채팅창에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을 타이핑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수업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자꾸만 일깨워야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위해 나의 지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내가 학습자로서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좀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어서 사이버상에서의 활동이 익숙해져 가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일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또 나의 모든 신상이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사이버 폭력이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상에서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 욕설,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인신 공격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신상이나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생김새를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욕설, 비난을 하는 것은 사이버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 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사이버상에서 IP는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항상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아니죠.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훼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명예가 훼손당한다면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나의 잘못했던 부분, 나의 약점 이런 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또 나도 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이버 스토킹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또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은 사이버 스토킹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죠.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몰랐다. 그냥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 중에 더 위험한 스토킹은 성폭력일 것 같습니다.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영상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런 장난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상대방은 성적인 자아가 비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어느 한 부분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상 정보 유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를 장난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있죠.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 버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출된 사람은 아주 힘든 불편을 겪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불편을 겪을지 생각해 주지 않는 것 분명히 잘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것 그것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왕따는 뭐 당연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사이버 왕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왜냐하면 잘못인 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카톡을 통해 가지고 한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 저 친구 답하지 말자 뭐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카톡 유령을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친구에게 집단적으로 저격하는 이런 일들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카도 있던데요. 아주 욕설을 같이 퍼부어대는 SNS상에서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습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강도짓이나 다름없는 사이버 갈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갈취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머니 또는 사이버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인데요. 뭐 강도와 다를 바가 없지만 사이버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원치 않는데 내가 빼앗았다.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빼앗았다. 내가 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잘 훔쳐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치 명예롭고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시 생각하면 강도짓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강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인데요. 이 피해는 아주 심각하죠.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잃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나는 결코 하지 않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한 번 작은 일을 강요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심한 심부름 또는 더 심한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이버 강요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특히 자기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도 사이버 강요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 속에서 나쁜 괴물 뭐 이러면서 괴물을 죽이는 것과 별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이버 폭력은 거의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이버상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을 하는 것 중요하죠. 평소에 항상 녹음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 뭐 자주 하시죠. 화면 캡처는 아주 쉬우니까 화면 캡처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과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반드시 밝혀야 하느냐 하면 나 홀로 이런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이버 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폭력에 시달리게 되면 알릴 수 없는 위험한 생각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이런 일은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좋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전인적인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급당 20명의 학생 수를 제한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런 제안을 하려면 학교 교실 수를 늘려야 하고 선생님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이 전 국민의 뜻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할당되어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비대면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고 학생들을 관찰하기가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전 국민들이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교실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현실이 됐죠. 학생들은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출석하고 수업을 듣고 교무실도 찾아갈 수 있고 전자도서관에 찾아가서 전자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또는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이 맞춤형 수준별 수업 또는 학습의 자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만 아니고 다양한 직업 체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동체 속에서 동등한 발언권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의 만남의 장도 확대되어져서 더 다양한 만남이 가능해지도록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어져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자기 발견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평균적으로 20번 이상 이직을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한번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평생 20번 이상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고 하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한 New Normal, 새로운 표준. 그래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배웠던 학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대비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변화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데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마음 5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종합하는 마음, 융합형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훈련된 마음, 전문성을 갖추고 거기에 통달하려면 1만 시간, 뭐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창조하는 마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교실 수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경험하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겠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에 어떤 것이 이익을 증진하는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내가 존중받는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이런 마음은 나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사람의 정신을 또 사람의 마음 또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신체를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과 관련된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를 허물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관련된 것인데요. 정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정을 처리하고 결합해서 타인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감적인 지능인데요. 변화 또는 공동의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개인과 집단의 방향, 목적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체와 관련된 지능인데요. 개인적인 변화 또는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본인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촉진시키고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유대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중심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경쟁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비대면 수업,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졌지만 4차 산업 시대에 사실은 이미 시작된 현상이죠. 이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가 모두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비대면 수업 윤리만 아니라 이 세대가 요구하는 필요들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이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루한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